사실 우리나라가 사이비라든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나라라고 보여져요. 사이비 교주가 사람들을 사기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오해입니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나르시시즘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요, 착취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면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사이비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나라라고 보여져요. 최근에도 요즘에 JMS 사건이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보고 계시면서 굉장히 화도 나시고 굉장히 충격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그러한 사건들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자행되어 왔죠. 대표적인 것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은 1987년인가요? 그때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주가 박순자 씨라고 사체를 막 끌어오고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천장에 올라가서 무려 32명이나 사실은 집단 자살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비에 좀 취약한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는 성격적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달리 성격적으로 좀 의존적인 경향이 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사람 중에는 그런 의존적인 사람에게 착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대표적인 단체가 사이비 단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대든 굉장히 전문직이든 자기가 만들어 왔었던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죠. 항상 틀에 맞춰서 살아왔잖아요, 삶을. 근데 그 틀에 갑자기 무너질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대처가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라는 건 잘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뭔가 저길 가면 해결이 확실히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굉장히 그것을 현혹할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일 수 있죠. 사이비에 빠지는 지점들이 평소에 내가 건강하고 괜찮을 때는 잘 빠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 일에서 되게 어렵다든지 경제적으로 내가 되게 힘들다든지 암과 같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관계가 막 뒤틀려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죠. 절망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뭔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나 공동체를 조금 요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에 탁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것 중에 사이비 교주가 사람들을 사기치는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이비 교주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정말 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기가 아니라 자기는 정말 신의 메시지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나르시시즘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자기를 신적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분들은 걸음걸이도 굉장히 신처럼 걷고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신처럼 말하고요, 목소리도 되게 낮게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한쪽에서는 굉장히 신적 존재를 찾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신이다라고 오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집단 트랜스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요, 자기애가 없으면요 사실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과요 나만 사랑하는 거에는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백설공주라고 하는 동화책, 거기 보면 왕비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자기애적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엄청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항상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도 여유롭고 승자의 여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속은요 굉장히 좁고 자기보다 괜찮거나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을요 그 꼴을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시기심이라든지 질투가 높고요. 실제로 이런 상담 장면에서요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같이 만나게 이렇게 번갈아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큰 피해를 당한 거예요. 이건 뭐 진짜 말할 수 없는 왕따를 겪은 거예요. 근데 그 피해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나 큰 피해를 겪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이런 부분을 탐색해 들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너무나 놀라울 발견을 했었는데 그 가해를 했었던 학생 중에 가장 리더에 있었던 분이 왜 그랬냐면요 사실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 피해자 학생을요 누가 자기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그 학생이 너보다 예쁘대.
이런 표현을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사실은 그 학생을 완전히 밟아버리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나르시스틱한 게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자기의 자뻑한 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상대에게 굉장히 시기심과 질투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상대방을 굉장히 파멸시킬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측면으로 많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자전거 타고 다녀요. 자전거 좀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자기가 자전거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서 모터와 엔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막 뭔가를 얘기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엄청 그거에 대한 전문가처럼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굉장히 특별한 존재처럼 보이고 특별한 존재처럼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된 말을 하거나 심지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웅변도 잘하고 막 감정도 활용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감하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대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 능력이 없어요. 이분들이 얘기할 때요, 막 울게 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울게 되는 장면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 울음은요, 누구에 대한 연민이냐면 타인을 연민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연민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굉장히 착취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대가 있으면 같이 공연하지 않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대는 동무대여야 돼요. 나 혼자 가장 특별해야 되는 거고, 다른 존재들은요, 관계라기보다는 관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려한 조명에 자기 혼자 나와서 특별한 존재라고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굉장히 인정을 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찬탄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관중들은 막 피켓을 들고 있잖아요. 피켓을 막 몇 시간째 들고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당신 때문에 살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최고예요. 막 이렇게 써있거든요. 근데요, 그걸 보면서 아니, 저렇게밖에 못 드나? 아니, 왜 이렇게 피켓을 작은 걸 저렇게 들고 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그러니까 공감 능력 자체가 별로 없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상대방이 굉장히 나르시스틱한 게 많다 하시면은요, 그 사람과 얽히면 얽힐수록 나한테도 언젠가는 보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요, 착취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면은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저는요, 나르시스트를 흡혈귀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의 자기애를요, 자기가 다 흡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에 항아리가 있으면요, 그 밑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를 받아도 어때요? 항상 굶주려 있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판별해 보실 때, 만약에 점심때 이렇게 같이 식사 자리를 해요. 근데 거기에 나르시스틱한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점심시간은 자기의 동무대예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하고 괜찮고 이런 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애적인 어떤 측면들을 여기에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기가 빨리겠죠. 근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어떤 지갑을 샀다, 굉장히 명품 지갑을 샀는데 너무너무 예쁘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죠. 그럼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쁘다, 막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애적인 사람은 그걸 딱 보는 순간 그거에 대한 공감이 거의 없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나는 뭐가 있지? 나는 가방 있나?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가방 얘기를 합니다. 막 자랑을 하는데요, 잘 들어보면요, 아까 지갑 자랑한 사람을 디스하는 것도 섞여 있어요. 가방이 진짜고, 명품 중에는 지갑은 가방하고 세트여야지, 지갑만 명품이고 가방은 그 명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어떤 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훨씬 더 명품의 본질에 가깝다, 이런 것으로 의제를 확 전환시켜버리죠. 심지어 불쌍한 것도 자기한테 전환시켜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자친구한테 지금 싸워가지고 지금 자기가 너무너무 지금 서운하고 너무나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막 울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위로를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애적인 사람은 그것도 시기와 질투심을 느껴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지금 시선이 돌아갔잖아요. 무대는 동무대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지금 남자친구하고 잘 지내고 있어도 나는 지금 헤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심지어 이런 남자친구를 지금 연속으로 만나고 이 사람들이 자꾸 바람 펴서 헤어졌다고 하면서 막 너무나 큰 거를 터뜨려 버려요. 이게 굉장히 과장되어 있을 수 있고 거짓말하는 거죠.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전환시키고 모든 에너지를 자기에게로 빨아들이죠. 이 모든 관심을 다 갖고 그 사람은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8명은
굉장히 기가 다 빨려서 오후 시간을 이렇게 보내기가 좀 힘듭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잘 관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나르시스트들이 굉장히 뭔가 자기애적인 경향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분들은 굉장히 자기애적인 경향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한 존중감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스스로 수용하고 있다면 사람한테 계속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사람한테 가서 나 괜찮지? 나 훌륭하지? 나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계속 이러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스스로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자기애적 경향이라든지 자존감이 굉장히 약하고 취약한 걸 수 있다. 소위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죠. 굉장히 뭔가 요란하지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공허함, 허기, 결핍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양육적인 부분들을 보면은요, 이분들이요 공감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다기보다는 공감을 굉장히 못 받고 자랐던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감의 허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 재벌집이라든지 서울대 나오고 뭐 엄청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보면 자기애적 경향이 높던데 걔네들은 공감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요 존재적 칭찬이라기보다는 조건적 칭찬의 경우가 많이 높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안은 다 서울대예요. 다 의대 판검사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도 뭐 판검사 그 봉 들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잘해서는 칭찬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는 당연히 여기서 1등은 그냥 기본 세트인 겁니다. 1등은.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야, 역시 너 대단하다. 1등 하다니 역시 너는 아빠 아들이야. 너 1등 하는 역시 엄마 아들이네. 엄마 딸이네. 이런 표현은요. 다시 비틀어서 말하면 1등을 못한다는 것은 딸이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이 높은 부모에게 스스로가 굉장히 매달리고 굉장히 그것을 확인하고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허기를 느끼고 굉장히 뭔가 화려한 뭐 좋은 학벌이라든지 좋은 재산이라든지 좋은 어떤 특별한 것으로 자기를 감추고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취약하고 허약하고 빈약한 측면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즘에는 심리 테스트 같은 거 많이 하자고 해요. 심지어 당신이 알고 있는 MBTI는 굉장히 잘못됐다. MBTI를 좀 다르게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것도 무료로. 그런 것을 실시하기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해석을 해줘요. 근데 예고편만 해주고 결말은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일정을 잡으시고 거기 어떤 공동체에 초대를 하죠. 만약에 내가 영어를 못하면 영어 공부하는 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뭐 불교 학문을 좀 준비하거나 철학에 관심이 많으면 그런 걸 공부하는 공동체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영어의 읽기를 만약에 해요. 리딩을. 그 문헌을 처음에는요. 평화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문헌들을 해요. 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잖아요. 근데 은근슬쩍 중간쯤에 거기에 교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교단은 굉장히 평화로움을 지향하고 이 평화로움을 위해서 우리 교단이 이런 일들을 한다. 굉장히 좋은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당신은 굉장히 선택받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처음부터 조금씩 집어넣기 시작을 하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절망스럽고 어려운 일에 있다는 거는 관계 안에서도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지금 굉장히 소외되는 측면일 수 있고요. 좀 굉장히 차갑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공동체만 가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나한테 밥도 사주고요. 근황도 물어보주고요. 심지어는 내가 그 교리에 조금씩 빠져들어갈수록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굉장히 배타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굉장히 지금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려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나는 이젠 세상에서는 굉장히 소외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여기 오니까 완전히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그루밍이 일어납니다. 같이 다 모여있는 어떤 무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행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막 다 환호를 치고 음악도 나오고 분위기 자체가 지금 고조되었을 때 교주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교주는 말도 타고 오고요. 어떤 교주는 막 마차도 타고 오고요. 막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굉장히 옷도 화려하고요. 저분이 신이 현현하신 거래. 아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날 때 나도 모르게 같이 거기에 최면에 빠지게 될 수 있죠. 이런 측면들이 하나씩 점진적으로 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이나 친구들이 그 종교에 이제 빠져 있으면은 좀 나오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이비에서 보통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 관계가 이렇게 쭉 파노라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비에 빠지면 나머지 관계들은요 조금씩 끊어내게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누구만 있어요? 나중에는 여기 단체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절망에 지금 빠져 있는데 동아줄을 지금 내려 보내준 거예요. 근데 내가 동아줄을 잡고 있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썩은 동아줄이야. 빨리 그냥 지금 더 올라오면 오히려 더 올라가면 나중에 떨어지면 더 큰 추락이 있으니까 빨리 내려와. 밑에는 물이 있는 거죠. 근데 물에 악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지금 사악한 어떤 악어라든지 아나콘다라든지 문제가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 동아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이 안에서는 굉장히 내가 특별한 존재고 내가 굉장히 여기 안에서는 지금 존중받고 있고 내가 심지어 선택받은 존재인데 내가 나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심지어 여기다가 내가 재산도 지금 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가는 순간 빈털터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가는 순간 나는 사회 부적응자가 됩니다. 이거를 쉽게 놓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 사람이 더 특별해지는 이유는 나의 에너지를 자꾸 뺏어가기 때문에 더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뺏긴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면 서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에너지를만 뺏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선을 막 부른 다음에 그 풍선을 쭉 빼면은요, 굉장히 쭈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 풍선이. 그런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딱 버려버리는 그런 쪼그라든 풍선을 딱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비참함과 굉장히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조금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이미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조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뺏긴 것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공감 능력이 있고요. 조금 지지적이고요. 내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있고요. 나의 마이너스적인 부분의 에너지를 좀 채우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